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김경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코로나 17만 명 세계 최다 확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어제 17만 명대 초반 기록을 했는데 네네. 오늘도 비슷한 수준 예상합니까?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늘어났지만 17만 명대 예상되고 있고요. 네. 이 17만 명은 어제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독일이 15만 8천여 명, 러시아가 13만여 명,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5배 많은 미국의 확진자가 6만여 명이었거든요. 네. 그것보다도 크게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제 증가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3월 초 일일 확진자가 17만 명 정도 예상된다 이랬는데 3월 초. 네, 근데 지금 2월 말도 안 됐는데 벌써 17만 명에 이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1주 뒤면 21만 명, 2주 뒤에는 33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허용했어요. 네, 지금 이제 확진자 10명 중 3명이 소아청소년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10세 이하가 13%, 10대는 16%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다 보니까 5세에서 11세 어린이가 접종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나라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근데 국내에선 12세 이상 백신만 맞고 있었어요. 5세에서 11세는 처음 하게 되는 건데 성인용과 마찬가지로 3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게 되고 네. 다만 용량에 있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김관일 기자.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60세 이하 확진자 사망률은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페이스북에 쓴 건데요. 60세 이하 중에서도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의 경우에 지금까지 사망률이 0%라고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스터샷 맞으면 60세 이하는 사망할 그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3차 접종 꼭 맞고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 뭐 이런 취지로 좀 읽힙니다. 네. 정부 측에서는 계속 비슷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뭐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이다. 풍토병의 초기 단계다. 뭐 해서부터 정점이 지나면 거리두기 방역 패스 이런 거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첫째로는 실제 데이터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현재로서는 델타 변이 때랑은 좀 다르게 절대 다수는 무리가 없이 지나간다는 게 데이터거든요. 무증상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죠. 예.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 증인이시죠. PCR 검사 양성이 나오는 순간에도 아무 증상이 없고 뭐 격리 해제 때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공포감을 조심은 하되 너무 공포감은 갖지 말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이렇게 청와대가 이렇게 나서서 글을 올린 데에는 또 거리두기의 좀 출구 전략을 노리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너무 막다른 골목으로 가서 뭐 이렇게 방역 조치 같은 경우 조만간에 좀 풀어줘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 갑자기 풀면 좀 적응하기가 어렵고 또 이 비난의 화살이 다시 정부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좀 군부를 좀 띄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17만 명대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방역 조심하고 각자 관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공포감에 빠지지는 말자. 두 번째로 가죠. 단일화 앙금, 맞불 폭로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 네. 단일화 폭로, 단일화 결렬 폭로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제 하루 종일 뜨거웠어요. 네, 어제 좀 하루 있었던 일을 시간별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제 폭로전의 시작은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침에. 네.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 후보 의사와 관계없이 안 후보를 접게하겠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접게하겠다 이 뜻이겠죠. 등의 제안을 했다면서 국민의당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해요. 이러면서 뭐 삼국지, 미방, 범강 이렇게 배신자 언급을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온 맥락은 그러면 지금 이제 결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얘기를 하는데 막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안 후보를 포기시키려다가 결렬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아니다. 국민의당 내 배신자가
먼저 안 후보를 접계하겠다고 나한테 제안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 이후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냥 터뜨려라. 이렇게 응수했고요. 그 배신자 누구냐. 네. 그리고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서 해당 인사가 누군지 밝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자와 관련해 이태규 총괄본부장이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말을 하면서 그 배신자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쏟아내고 있다. 조용히 하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태규 본부장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이 본부장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 이때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이준석 대표로부터 합당 제안을 받았다. 안 후보가 사퇴하면 뭐 최고위원이나 조직 강화 특위, 공천심사위원회에 국민의당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2월 11일 여수역에서 단일화 선언 이벤트도 준비했다. 이런 것들을 폭로했고요. 또 이 대표가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나 부산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타진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 6시, 오후 6시에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태규 본부장의 얘기는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이중 플레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죠.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대표가 그 안 후보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뒤에서는 이렇게 물밑 협상을 하고 있었다. 이런 걸 좀 지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네, 6시에 기자회견 열었는데 이 대표는 이제 합당 제안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정치적으로 배려하고 우려하고 했는지 공개된 것 같다. 그러니까 단일화 결렬 책임이 나한테 없다.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김광일 기자. 예. 복잡해요. 그래서 단일화 책임이 단일화 결렬 책임이 이준석 대표한테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가? 그렇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싸움이 이렇게 보면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좀 시작은 좀 우발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워낙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튀는 발언이 좀 처음에 나오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왜 커졌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양쪽 다 싸우는 게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민의힘부터 보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요새 뭐 굿캅, 배드캅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있거든요. 굿캅, 배드캅? 이게 보면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할 때 네. 이게 한 명이 세게 이렇게 몰아붙이고 뒤에 가서 한 명이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서 불어라 하면 술술 불게 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전략을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역할 분담을 해갖고 이준석 대표가 좀 한쪽에서 몰아붙이면 그걸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뒤에 가서 좀 수습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단일화를 이제 노린다라는 게 좀 국민의힘 일각의 좀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를 포섭시키면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이 자꾸 세간에서 이슈가 되면 그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 자체를 견인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충돌이 굉장히 좀 폭로전 같고 진흙탕 싸움 같고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전략적인 측면에선 단일화 얘기가 계속되는 게 나쁠 게 없다. 뉴스가 되잖아요. 우리가 일단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이런 이슈 파이팅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대선에서 완주를 하더라도 이런 단일화 이슈가 계속 나와야지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가 있고 혹시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싸울수록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했네요.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싸울수록 협상력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태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협상의 실무자로 이제 지목이 됐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오해를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좀 세게 또 반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짜고 치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감정의 골이 두 사람 사이에 깊어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선거 전략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 싸우자 이건 전혀 아닐 만큼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어제 뜨거웠습니다. 요 얘기는요. 오늘 2부에서 이태규 본부장 만납니다. 예, 이태규 본부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요. 조태임 기자. 네.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러브콜을 점점 더 세게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후보에게 지금 현재로서 민심 단일화를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심 단일화가 뭡니까? 네, 민심 단일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화는 후보직을 사퇴해서 이제 한 후보를 밀어주거나 이걸 생각하는데 민심 단일화는 후보직은 유지하고 대선을 완주하면서 선거 이후에 정치개혁 같이 도모하자, 정치개혁을 고리로 연대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구상하는 국민통합정부 구상이 있는데
있는데 이 개혁안으로 책임 총리제랑 다당제 등이 언급되고 있어요. 민주당은 실제로 그제 최고위원회에서 다당제 보장을 위한 연동제 비례대표제랑 그리고 국무총리의 실제적 권한을 보장하는 책임 총리제법 등을 이제 논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다당제라고 하는 거는 안철수 후보의 오랜 꿈이잖아요. 맞습니다. 양당 정치 깨야 된다. 이거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뿐 아니라 심상정 후보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뭐 안 후보뿐 아니라 심상정 후보 또 김동연 후보까지 같이 연대를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얘기는 알겠어요. 그 민주당의 희망도 알겠는데 그건 민주당 생각이고 국민의당 생각은 어때요? 국민의당 일단 안철수 후보는 그러니까 정치개혁을 조건부로 하는 게 아니다. 정치개혁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반응을 내고 표면적으로 이제 그런 반응을 내고 있고 정의당도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냈는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의 입지가 향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일단 공식적으로는 뭐 예스를 하거나 이런 접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김일광 기자.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수면 위로는 그렇고 물 밑으로는 뭐 있어요? 아까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모르는 일이겠지만 근데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죠.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세게 선을 긋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지되는 정도에서 물밑 접촉이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걸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겉으로 또 드러내고 있는 건 이 정치개혁 빅텐트 뭐 아까 저 뭐라고 했지 민심 단일화 이게 민주당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틈새 공략 전술 같은 건데 제가 최근에 만난 민주당의 선대위의 어떤 핵심 관계자를 최근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프레임을 이재명 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대 윤석열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민심 단일화 빅텐트를 쳐서 이쪽은 정치 개혁 연대고 저쪽은 이제 뭐 구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으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 민주당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는 모르겠지만 그쪽 그 본인과 국민의당은 몰라도 안철수 지지층에 구애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완주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선거라는 게 끝으로 갈수록 3위 주자가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이제 뭐 어떤 사표 방지 심리 같은 게 있어서 그럴 텐데 그 안철수 후보의 표를 누가 많이 먹을 것인가가 앞으로 마지막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의힘도 그런 전략들이 있었을 건데 요거를 노리기 위해서 어떤 민심 단일화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의당 얘기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잠시 후에 이태규 본부장 나오면 이 질문도 제가 하겠습니다. 조태인 기자. 네, 우크라이나 비상사태 선포. 우크라이나. 비상사태 선포하고 예비군 소집령까지 내렸더군요. 네, 조금 전 새벽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제 전투가 가능한 18세에서 60세까지 예비군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외신에 따르면 정부군에 합류하는 예비군 규모는 3만 6천여 명에 이르고요.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제 또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돈바스 지역 내 대치 상황은 더욱 격화되고 있어요. 그 도네츠크 TV 방송국에서 폭발물이 터지고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 스차스티에 지역의 발전소가 계속되는 폭격으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 대피하는 민간인 행렬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발표에 의하면 현지 시간 22일 기준으로 정부군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반군도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은 어때요? 네, 미국과 유럽 등은 이제 러시아 제재에 나섰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과 방위산업지원특수은행에 비롯한 42개 자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서방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했고요. 독일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영국도 런던 금융시장에서 러시아 국채 발행 중단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 움직임 없는 거죠. 특별히 보이진 않습니다. 뭔가 참전을 요구해올 가능성 같은 건 없겠습니까? 파병 참전이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 어제 청와대 출입기자단 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우리하고는 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딱 일단은 그었습니다. 이게 뭐 동맹에서 소외되지 않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파병 이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여론의 블랙홀이 되는 이슈잖아요. 옛날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뭐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 얘기 나왔을 때 엄청 치열했던 것 같은데. 그럼요. 그래서 이제 보다 좀 현실적인 걸로는 미국 주도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방안들이 일단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교역 규모가 워낙에 크고 또 뭐 에너지, 원자재 이런 비중이 러시아가 크기 때문에 조금 뭐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하거든요. 그 육자회담에서 러시아가 또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어떤 거부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러시아의 관계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